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소현정입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6년 정치권의 핵심 변수 6월 3일 전국 지방선거입니다. 여야 모두 선거 전략에 속도를 내며 힘겨루기도 더욱 거세질 전망인데요. 민주당은 11일 새 원내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해 지도부를 재정비하고 16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연초부터 굵직굵직한 현안이 줄줄이 예정된 가운데 새해 전국은 시작부터 긴장감이 높습니다. 새해 첫날 전격시사에선 2025년 정치 현안을 되돌아보고 2026년 전국 방향을 가늠해보겠습니다. 잠시 후 이용우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전격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1월 1일 목요일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네, 목요일 뉴스 브리핑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새해가 밝았는데 오늘 아침 5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사가 공개됐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새벽에 낸 신년사에서 올 한 해를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는 해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전환의 길을 제시했는데요.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주도 성장으로 바꾸겠다고 했고 일부 대기업 중심에서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그리고 고용 중심 사회에서 창업 중심 사회 위험을 당연시하는 성장에서 안전이 기본인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대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올해도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를 적극 지원하고 남북관계 복원을 거듭 모색하겠다고 했고요. 당장의 성과가 보이지 않는 개혁의 과정도 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은 6월 지방선거에 맞춰 하나라도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개헌의 첫 단추를 끼운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네. 김민석 국무총리는 새해엔 반드시 내란을 극복하고 경제 회생과 국민 통합, 국가 제도약의 길로 접어들 거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신천지 특검으로 내란 잔재를 깔끔히 청산하고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고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새해 저와 국민의힘은 뼈를 깎는 각오로 국민과 우리나라를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헌정 질서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지만 법원을 향한 국민의 우려와 걱정이 존재한다는 점 역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고요. 네. 국회 사법제도 개편 논의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더욱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제단체들도 일제히 신년사를 냈는데 최태원 대한상의회장은 기업이 성장할수록 규제와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네, 새해가 되면 제도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 민생과 밀접한 주요 복지제도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20살에서 49살까지 여성은 최대 13만 원, 남성은 5만 원까지 정부가 가입력 검사 비용이란 걸 지원을 해주는데 네. 그러니까 건강하게 임신과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이 예산이 올해 더 늘면서 기존의 20만 명에서 35만 명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매달 10만 원 주는 아동수당도 현재 7살까지 주는데 올해 관련법을 개정을 해서 8살로 1살 더 높이기로 했고요. 네. 2030년까지 12살까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 지원도 확대되는데 자녀 등 부양 의무자가 있으면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했던 제도가 올해부터는 전면 폐지됩니다. 의료 사각지대가 대폭 줄어들 걸로 보이고요. 간병비 급여 지원도 올해 하반기에 중증 환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네. 자, 어제까지 이틀간 열린 쿠팡 청문회. 보면서 답답해하신 분들 주변에 참 많았습니다. 국회 과방위가 결국 헤럴드 로저스 한국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하고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했죠. 네, 과방위는 어제까지 이틀간 진행한 쿠팡 청문회를 마친 뒤에 김범석 쿠팡 INC 의장과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를 포함한 쿠팡 전 현직 임원 7명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네. 청문회 이후 가방위 전체 회의를 열고 이런 안건을 의결했는데 청문회에 계속 불출석한 김범석 의장과 김유석 부사장, 강한승 전 대표는 국회 증언감정법상 불출석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고요. 네. 로저스 대표를 비롯한 박대준 전 대표 등은 위증 혐의로 고발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청문회에 불참했던 국민의힘 과방위 의원들은 이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어제 제출했고요. 네. 국민의힘도 따로 별도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이틀간 청문회는 결국 김범석 의장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맹탕으로 마무리됐는데요. 네. 쿠팡은 국정원이 자체 조사를 지시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이제 민간 기업이 해킹에 사용된 장비를 직접 포렌식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네. 이걸 한 상황에서 이에 대해선 국정원의 지시가 아니라 자체 판단으로 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예. 어제 청문회에선 쿠팡이 해킹범에게 받은 협박 메일이 공개가 됐는데 이 해킹범은 성인용품 구매 이력 있는 고객 정보까지 첨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쿠팡 측은 자체 조사 발표에서 용의자가 해킹 정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고 다 삭제했다면서 피해를 축소 발표했었는데 네네. 어제도 그런 용의자 말만 되풀이하면서 해명했습니다. 네. 로저스 대표는 이틀 전에 책상을 치거나 그만하자 이렇게 불쾌감을 표출하면서 빈축을 샀는데 어제는 비교적 차분한 태도를 보이긴 했지만 제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거나 동문서답을 하는 모습을 여전히 반복했습니다. 네. 자, 청문회가 끝난 뒤에 정부가 쿠팡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정했죠. 네, 쿠팡 사태 범정부 TF는 어제 국회 청문회가 끝난 뒤에 보도자료를 내고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쿠팡의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해명 태도와 피해 축소, 책임 회피적 대응이 국민적 우려와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절대 자시하지 않고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그리고 법무부까지 지금까지 제기된 쿠팡의 각종 위법 행위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요. 네네.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 유출 이후 쿠팡 측에 이제 자료를 보전하라고 요청했지만 5개월치 홈페이지 접속 기록이 이제 사라지도록 쿠팡 측이 방지했다면서 이걸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쿠팡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제대로 쿠팡에 협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예. 자, 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1억 원 수수 의혹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데 경찰이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죠. 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게 됐습니다. 네. 강선우 의원은 본인이 아니라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지역보좌관이 김경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최근 강 의원과 당시 서울시당 공간이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의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알려졌습니다. 네. 녹취를 보면 강 의원이 큰일 났다면서 돈을 어떻게 돌려줘야 할지 김병기 의원에게 상의를 하고 김 의원은 왜 그랬냐면서 질책을 하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두 사람이 강 의원 보좌관의 금품 수수를 이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범죄로 봤음에도 이런 데야 다음 날에 발표된 공천 심사 결과에서 문제의 돈을 건넨 김경 시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은 겁니다. 네. 이 때문에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네. 결국 이 돈을 돌려준 게 맞는지, 그 1억 원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또 당시에 이제 공간위에서 김병기 강선 의원이 이를 문제 삼지 않은 건지 등이 수사로 밝혀질 걸로 보입니다. 네네. 강 의원은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보좌관에게 즉시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치권 반응도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은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인데요. 당내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란 반응까지 나왔고요.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당 윤리감찰단 자체 진상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직적 범죄라면서 특검 카드까지 거론하고 있는데 그러나 국민의힘은 지금 당 게시판 사태 네. 지금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이제 비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내부 갈등이 폭발하면서 대여 투쟁에 힘을 모으기가 녹록진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자, 우리나라 해병대가 소속은 해군인데 작전 통제는 육군에게 받았어요. 그런데 52년 만에 해병대가 육군으로부터 작전 통제권을 다시 환수한다고요. 네, 해병대 1, 2, 4단 작전 통제권이 육군에서 해병대로 52년 만에 원상 복귀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해병대 준 4군 체제 개편이란 걸 내걸었는데 현재 육군과 해군, 공군 참모총장에겐 각군 지휘 감독권이 있지만 네. 해병대의 경우 소속은 해군인데 그간 육군의 지휘를 받아왔습니다. 네. 앞으로 소속은 그대로 해군에 두면서 육해공군 3군에 이어 준 4군 체제를 만들겠다는 게 이 대통령 공약이었고요. 네, 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를 위해 어제 해병대가 독립적인 작전 통제권을 갖게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해병대 1사단 작전 통제권은 내년 말까지 2사단 작전 통제권은 2028년까지 해병대에 돌려주겠다고 했고요. 네. 현재 해병대 장교의 최고 직위는 중장이라서 이 중장 임기가 끝나면 통상 전역을 하는데요. 이 최고 지위도 그러니까 대장으로 올리는 걸 정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네. 육해공군과 달리 작전사가 없었던 해병대에 별도의 작전사령부를 편성하는 것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이런 방침은 1, 2, 3 이제 비상계엄의 주력이었던 육군의 힘 빼기와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육군은 준 4군 체제에 반대해 왔습니다. 예. 그러나 계엄에 연루된 육군 고위 장성들이 지금 줄줄이 기소되거나 중징계 대상이 되면서 네. 육군의 기세가 꺾이다 보니 군 체제 변화에 동력이 생겼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자, 새해 첫날 뉴스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17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잠시 후면 2026년 새해가 떠오를 텐데요. 해맞이 차량들로 고속도로 곳곳이 혼잡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 동산 요금소 부근에서 동산 1터널 쪽으로 지체입니다. 더 가서도 홍천휴게소에서 내촌 쪽으로 길게 밀려가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에 계신 분도 많으신데요. 횡성휴게소 부근에서 동둔내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둔내터널에서 봉평터널 쪽으로 지체고요. 진부 1터널에서 대관령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영남권에서도 청주 영덕고속도로 영덕 쪽입니다. 청송에서 동청송 영양 쪽으로 지체 이어지고 있고요. 영덕 부근 막히고 있습니다. 부산 외곽고속도로 기장 방향 철마 부근에서 기장 분기점 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새해 바라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새해 첫날 LSK 파트너스의 김선영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기자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미국은 현지 시간 수요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먼저 오늘 미국 시장 시황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확실히 뭐 이번 주 내내 이제 재료 부재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아무래도 연말로 가니까 좀 조용히 시장이 마무리된 것 같고요. 네네. 확실히 이제 초반에 조금 분위기가 괜찮나 싶었는데 마지막까지 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뭐 네. 별다른 반등을 보이지 못하면서 차익 실현이 조금 나왔고요. 일단 다우존스는 종가 기준으로 0.67% 그리고 네. 나스닥은 0.76% 그리고 S&P 500은 0.74% 정도 아주 소폭으로 하락 마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네. 뭐 이걸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네. 그냥 뭐 차익 실현이 몰리는데 뭐 딱히 뭐 연말에 내가 매수해야 되나 이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밀린 거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산타랠리 했는데 미국은 산타랠리라고 하긴 좀 그럴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산타랠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죠. 올해는 산타 할아버지가 이제 미국은 안 오셨고요. 이제 네. 우리나라에만 좀 잔뜩 오래 계신 것 같은데 예. 보통 일반적으로 산타랠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크리스마스 연휴 직후부터 새해 한 2거래일 정도까지 그때 어떤 상승장을 보통 산타랠리라고 부릅니다. 근데 네. 일단 우리나라 증시는 끝까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잘 마감했는데 미증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몇 년 동안 또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리고 올해는 또 여러 가지 이슈들도 같이 좀 겹치면서 네. 마지막에 막판에는 조금 올해 많이 좀 달렸으니까 좀 쉬자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최근에 되게 유행하는 그 짤이 하나 있는데 네. 산타 할아버지가 눈 있는 언덕에서 이제 쭉 미끄러져 내려가시는 그런 하나 짠 짤이 있어요. 네네네. 딱 미국은 그대로 됐죠.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열심히 산타 할아버지가 이제 우리나라를 좀 도와주셨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우리나라는 안정적으로 잘 마감한 것 같아서 뭐 그들은 그들 문제고 우리는 잘 마감했으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2025년 한 해를 정리한다면 어떨까요? 일단 올해 전반적으로 보면은 확실히 우리나라보다 상승률이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제가 며칠 전 기준으로 19일 기준으로 보니까 네네.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오른 10개 지수가 나왔는데 첫 번째가 IBX였고요. 네네. 두 번째는 우리나라 코스피였고 네. 그리고 S&P 500이 한 10위권에 있었는데 아마 종가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더 앞섰을 것 같습니다. 네, 1위인 걸로 이제 최종적으로 네, 보면. 맞을 거예요. 네. 우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1위를 올랐고요. 참, 네. 야, 이게 작년 초만 해도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라는 그런 예상 못했죠. 생각했었는데 네. 어쨌든 뭐 좋은 모습 보였고 네. 아마 올해도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는 더 강력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처지긴 했지만 그래도 3대 지수가 올해 모두 두 자릿수 마감하긴 했어요. 네. 잘 마감한 것 같고요. 특히 S&P 500과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8개월 연속으로 상승 마감이 전망됐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동안 좀 많이 못 올랐던 부분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요. 네네. 여전히 뭐 미국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재료 부재 그리고 AI 거품론이 아직도 지금 미증시에 좀 있습니다.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여전히 좀 일단 챙기고 보자 그리고 좀 지키고 보자라는 그런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네네. 막판에 좀 치기 쉬었지만 그래도 두 자릿수 상승률이면 훌륭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네, 잘 네. 마감한 것 같습니다. 네. 자, 1월 1일 목요일이 휴장이라서요. 하루 먼저 발표된 지표가 있어요. 네, 우리가 항상 이제 매주 목요일만 되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는 게 발표가 돼요. 실업하는 분들이 말 그대로 나 실업했으니까 이 기간 동안은 내가 들었던 보험에 대한 비용을 해서 생활비를 받겠다 그런 예.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네. 일단 보통 시즈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계절 조정이 나옵니다. 네네네. 12월 달은 그래서 보통 여름 겨울 이런 때 나오는데 예상치가 한 22만 건 정도 됐어요. 근데 실제 발표치는 16,000건. 실제로 예상보다 신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이 적다라는 의미고 네네네. 이 얘기는 최근에 노동시장이 좀 불안하다라는 얘기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네네.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뭐 괜찮다라고 좀 분석이 되는데 네네. 사실 저는 이게 예전에 경기 침체설이 굉장히 심했었던 한 2, 3년 전쯤에는 그렇죠. 이 지표를 매주 우리가 보면서 이게 못 나오면 지수가 많이 밀렸거든요. 근데 사실상 근데 이거는 저는 이제 자료가 사실 워낙 많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중에서 매주 발표되는 지표 같은 경우는 네. 뭐 한 주 한 주의 수치보다는 뭐 한 달 혹은 뭐 한 분기별로 추세가 되게 중요하지 뭐 매달 뭐 매일매일 지켜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네. 그래도 최근에 노동시장이 조금 걱정되는 거에 비하면은 네. 지표가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아서 다행인데 네. 이게 또 한쪽으로 어떤 느낌을 주냐면 예. 올해 어쨌든 금리 인하를 되게 하고 싶어요. 그렇죠. 경기가 안 안 좋아야죠. 좋아지. 좋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이 아이디어가 연준이 조금 복잡했다. 주춤해질 수 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 네. 심리도 아마 제가 봤을 때 오늘 새벽에 미증시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라는 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네. 19만 9천 건으로 발표된 거죠. 맞습니다. 네, 예상치가 22만 건이었는데 16,000건 감소. 직전 주 대비해서 네, 맞습니다. 16,000건 정도 감소한 거고요. 네. 네. 자, 새해라서요. 올해에 대한 예측 지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확실히 올해부터는 미국이든지 우리나라든지 진검승부라는 표현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몇 년 동안 보면은 미국은 그냥 사놓고 자고 일어나면 수익이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서학개미가 많이 또 생긴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저희 회사로도 그렇고 신입 직원들이 이런 얘기를 한대요. 월급 받으면 일단 환전. 네. 그래서 저는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니 이렇게 환율이 높은데 이걸 갖다가 지금 가면 나중에 환율 떨어지면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거기서 20% 수익이 났을 때 환율이 그만큼 떨어져 버리면 환차손이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그 생각 없이 일단 무조건 미국으로 그 정도로 유행이더라고요. 가는 분위기인데 저는 사실 그건 지금 맞지 않다 보고 있고 최근에 환율 예. 많이 떨어졌잖아요. 많이 떨어졌죠. 그 생각 못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환율에 대한 어떤 개념도 없는 분들이 많이 넘어가는 것 같아서 좀 걱정되긴 하는데 예.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는
그것에 대한 부분은 좀 우리가 아이디어를 좀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판단되고 네. 있고요. 아마 올해부터는 조금 더 높은 변동성이 시장에 나올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우리나라도 이제 2000년도 초반 상승장을 보면 한 4년 동안 코스피가 한 3배 가까이 올라간 시장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시장 가운데서도 단기 고점 대비해서 지수 기준으로 10% 이상 밀어버린 조정이 분기별로 한 번씩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 조정이 10%면 종목으로는 20-30% 이상입니다.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어쨌든 변동성을 잘 버티시는 분들, 그래서 결국은 투자를 길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자잘한 어떤 잔파도에 좀 의연하게 대처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올해부터는 투자를 짧게 하시는 것보다는 좀 길게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려운 주문이지만 올해 미국 증시 방향성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올해 우리나라든 미국이든지 간에 상반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반기에 지금 워낙 큰 이슈 두 가지 중간 선거 있고요. 그리고 스페이스X 상장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가지 큰 이슈가 하반기에 있군요. 네네. 자, 그 말씀하신 두 가지 이슈가 시장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과연 이번 중간 선거에서 이기냐 못 이기냐 공화당이 따라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책 그 수행에 있어서 힘이 실릴지 안 실릴지가 결정될 거기 때문에 네네. 아마 이 부분이 아마 하반기쯤 되면 슬슬 영향을 받기 시작할 것이고요. 네네. 그 두 번째는 스페이스X 상장인데 예. 시가총액 2,200조 원이 목표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통주, 우선주 다 합쳐도 1,200조거든요. 거기에 2배. 2배입니다. 그리고 네. 우리 서울의 아파트 시가총액이 1,800조인데 그거보다 많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양시장 합산 전체 시총이 1,700조 원 이상인데 이것보다도 많은 수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도 보면은 큰 기업들이 상장하게 되면은 나머지에서 수급이 다 빠져가지고 그쵸. 이쪽으로 집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좀 밀리는 효과가 항상 발생하기 때문에 네네네. 저는 올해 하반기에는 수급 블랙홀 현상이 발생할 거다. 이미 우리나라에도 스페이스X 관련주들이 전 세계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2분기 후반 혹은 3분기 중반 전에는 차익 실현하셔서 현금을 좀 확보하셨다가 네네. 수급 들어가서 지수 빠지면 기다렸다가 나중에 그 이후에 그 빠진 종목도 매수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해는 이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합니다. 네. 자, 간밤에 우리나라 관련 ETF들 흐름은 어땠을까요? 네, 보통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세 가지인데요. 일단 세 가지 다 하락했습니다. 1.4%, 1.14%, 3.93%.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시장 금요일 날 1시간 늦게 열리죠. 네. 이 시장에는 조금 우리나라도 막판에 조금 첫 거래일은 좀 하락하고 이제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하지만 여전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강하기 때문에 네네. 지수에 대한 거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역시 중소형주 위주로는 조금 분위기가 애매하게 돌아갈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뭐 단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네.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새해 첫날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의 김선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네, 새해 첫날 날씨 궁금하시죠?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올해가 붉은 말의 해라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해돋이 기다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곳곳에서 네네네. 새해 첫 일출 볼 수 있는 날씨인가요? 네, 지금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지만 전라도와 제주도는 구름이 많이 껴 있습니다. 이 새해 첫 해돋이는 대부분 지역에서 볼 수 있지만 이 전라도 서해안과 제주도는 구름 사이로 일부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조금 전 7시 25분에 독도에서 2026년의 첫 해가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3분 전에 첫 해를 네. 봤겠네요. 네. 7시 31분에 울산 간절곶과 방어진을 시작으로 이어 부산 해운대 7시 32분, 강릉 정동진 7시 39분, 경포대에서는 7시 40분에 밝은 해가 모습을 드러내겠습니다. 네. 서울에서는 7시 47분에 병오년 첫 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약 19분에 서울에서는 새해 첫 해를 볼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오늘 아침에 어제보다 훨씬 추웠어요. 네, 그렇죠. 이 중부지방과 전라도 동부, 경북 북부 지역으로 한파특보가 더 확대, 강화된 가운데 이 동장군이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강원도 철원군 임남면이 영하 20.3도로 전국에서 기온이 가장 낮습니다. 네. 이 서울도 영하 10도로 어제 이 시각보다 4도 정도 낮고 이 체감 온도는 영하 15.2도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네네. 한낮에도 서울이 영하 4도,
10도, 철원 영하 6, 청주가 영하 2, 전주, 광주, 대구는 0도에 머물겠는데요.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12도까지 곤두박질해 이번 겨울 들어서 가장 낮겠습니다. 네. 해돋이도 좋지만은 감기 걸리지 않도록 네네. 예,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강추위 속에서 눈이 내리는 곳도 있다고요? 네, 차가운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상을 지나며 눈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 오전부터 제주도에, 밤부터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 서해안에 눈이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울릉도 독도와 제주 산지에는 최대 30cm, 광주와 전라도에는 3에서 8, 전라도 서해안에는 최대 10cm가 넘는 많은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네. 그러나 눈 소식이 없는 동해안과 일부 경남 지역, 전라도 동부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네네. 여기에 오늘은 전국적으로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는데요. 네. 새해 첫날이 오늘 한파와 대설 그리고 불조심까지도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꼼꼼하게 날씨 그리고 안전 문제까지도 짚어주셨습니다. 이설아 기상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에 새해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 네, 새해 토론 해보겠습니다. 2025년 을사년이 저물고 2026년 병오년이 밝았습니다. 전격 시사는 새해 첫날을 맞아서 을사년 정치권 이슈 돌아보고 병오년 새해 전국에 불어올 새바람은 뭘지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자리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새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새해 첫날이라서요. 지금 저희 전격 시사를 라디오, KBS 콩 그리고 유튜브로도 들으시는데요. 새해 인사 한마디씩 해주시죠. 이용호 의원님 먼저 해주실까요? 네. 어제 저녁 늦게까지 쿠팡 청문회 하면서 정말 한 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날까지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요.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셨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26년에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 좀 많은 성취 있고 또 건승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길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역할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시청자 여러분 정말 25년도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참 어려운 일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2026년도 병오년에는 글자 그대로 붉은 말의 기상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뛰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아침 5시에 공개를 했습니다. 새해 신년사요. 들어봤더니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 이런 주제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집권 2년차 국정 청사진을 제시했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성장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5가지 대전환 원칙을 공개했습니다. 가장 먼저 얘기한 게 결국 지방 주도 성장을 포함해서 5가지인데요. 신년사 어떻게 들으셨는지 이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어제 밤늦게까지 쿠팡 청문회하고 제대로 내용을 꼼꼼히 못 들여다봤고요. 네. 예. 제가 잠깐 첨언을 하자면 네. 보통 신년사가 오전 10시쯤에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네. 저희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일단은 그 이재명 정부의 2년 차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마당이고 네. 어떻게 보면은 25년도 벌써 작년이네요. 작년 그렇죠. 같은 경우는 이제 당선되고 네. 계엄과 내란 국면을 거치면서 이제 빠르게 어떤 정부의 자리를 잡는 네. 시기였다면 네. 올해 2년 차는 이제부터는 성과를 내야 되는 시기거든요. 네. 그게 이제 국민들이 실제로 바라는 부분이고 바라는 부분이고. 또 네.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속도감 있는 어떤 정책 추진과 어떤 결과물을 내는 것들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분명하게 성장이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성과로서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강조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말씀하신 지방주도 성장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일극 체제로서의 수도권 집중만으로는 대한민국의 성장의 한계에 봉착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사실 많이 오랜 기간 나왔던 얘기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이제 실천하겠다. 국토균형 발전,
지방 균형 발전을 통해서 실천하겠다라고 네. 해서 5극 삼축. 5극 3축 체제로 삼특 체제로 네, 뭐 이런 삼특 체제. 네, 예, 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 전환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는 뭐 대전환 대도약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제 신년사를 보통보다 훨씬 더 빨리 이야기했다. 이것은 그만큼 또 국정을 열심히 챙기겠다. 뭐 이런 의지로 봤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좌파 진보 진영 출신으로는 성장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왔고 예. 또 그런 어떤 국정 철학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이런 어떤 이야기를 신년사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 네. 문제는 말과 행동 그리고 말과 정책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네. 지방 어떤 분권 어떤 주도 발전 전략을 이야기했지만 과연 구체적인 그런 정책적 수단이 무엇이냐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저도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 지방균형특위위원 인수위원으로 참여도 했습니다만은 예. 당시에 뭐 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제안했던 것이 예를 들면 지방과 수도권의 어떻게 보면 좀 차별화, 즉 가격 변수를 동원해서 기업과 경제 주체가 지방으로 밖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어떤 문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뭐 전기값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차별한다는 것으로 해서 뭐 100%는 안 됐지만 일부 지금 시행을 준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예. 특히 중요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는 AI 어떤 산업 발전을 위해서 뭐 AI 펀드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하지만 네. 정작 네네. 가장 중요한 AI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전력 공급 문제라든지 또 규제 개혁을 통한 데이터 어떤 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책 수단이 없고 오히려 네. 좀 역으로 가고 있는 면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네. 결국은 말과 행동, 말과 정책을 좀 일치를 2026년도는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의원님 뭐 잠깐이라도 반론하시겠습니까? 그 새해 첫날인데 좀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지방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네. 안전이 기본인 지속 가능한 성장과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성장 네. 이런 5가지의 그 성장 패러다임을 통해서 네. 대도약을 이끌겠다라고 하는 이제 신년사의 핵심 요지 같은데요. 네네. 말씀 주신 내용들이 어쨌든 과거에 정말 요동쳤던 대한민국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네. 회복과 정상화를 거쳐서 결과물을 내겠다라고 하는 측면들인 것 같고요. 네네. 다양한 방식으로 좀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네. 지방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함께 모아서 새로운 어떤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네. 하는 그런 큰 방향성을 제시한 것 같고요. 네네. 구체적인 정책적 내용들도 네. 이제 속도감 있게 각 네. 부처에서 제시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025년 얘기를 좀 하고 2026년 얘기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연말에도 그냥 이슈가 막 몰아닥쳤는데 지금 가장 큰 이슈가 결국은 그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사퇴를 부른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이지 않습니까? 지금 어제까지도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자, 결국 이번 사태가 경찰 수사로 전말이 밝혀질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소식 외에 또 추가로 나온 게 물론 예전에 나왔던 얘기이기도 합니다마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지역구인 서울 동작갑 출마 예정자에게 금품을 받고 돌려줬다는 의혹이 있다는 민주당을 탈당한 지금은 탈당한 이수진 전 의원의 과거 주장이 다시 주목을 받는다. 이런 보도도 나옵니다. 그만큼 이게 선거, 공천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데 일단 민주당 내 분위기 그리고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의원님들 사이에 의견들은 어떻습니까? 일단 관련 보도가 이제 그 나온 저녁에 이제 뉴스로 처음 보도가 됐고요. 그렇죠. 다음 날 바로 정청래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가감 없는 네. 진상 규명을 그 당 윤리감찰단에 지시를 했고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사기관에서도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네. 공천을 둘러싼 금품 거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의혹 제기된 자체가 굉장히 저는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당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미적거리거나 또 뭐 이렇게
은폐하려고 하는 어떤 일말의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네네. 하는 분명한 기조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고요. 네. 실제 이런 부분들이 진실이 어떻게 규명되는 여하에 따라서 예. 분명한 조치들도 당연히 수반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차제에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그런 제도적인 환경을 당내에서부터 확실하게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홍 의원님은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뭐 저도 공관위에서 심사도 해봤지만 또 주로 또 심사를 많이 당하기 때문에 이 공관위라는 어떤 구조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아는데 예. 사실은 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공천 과정에서 항상 좀 잡음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공관위원들 사이에서 건품을 받았고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런 어떤 문제가 녹취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또 민주당이 그동안 계속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판을 했는데 특히 공천 측면에서 여러 가지 비판을 많이 해왔죠. 특히 이번에 또 명태균 관련을 해서 민중기 특검에서 명태균이 개입한 이런 어떤 공천 김건희에서 했던 개입 뭐 이런 네. 문제 때문에 굉장히 또 수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알고 보니까 매간 매직이 지금 민주당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좀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이런 녹취를 어떻게 이제 하게 됐는지 이유가 뭔지 네네. 그리고 그 1억은 또 어디에 갔는지 그리고 그 녹취에서도 드러나지만 김경 서울시 의원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로 처음부터 컷오프 대상으로 거의 사실상 정해졌고 김병기 당시 공관위원 간사 뭐 그때 당시에는 임혁배 교수가 위원장으로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외부에서 오셨기 때문에 사실상 김병기 의원이 간사로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네. 본인이 계속해서 김경에 대해서는 이제 컷오프를 유지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공천의 결과는 공천이 그냥 경선도 아니고 단수 공천이 됐단 말이죠. 네. 민주당에서는 단수 공천이 아주 이례적인 현상인데 왜 이런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 네. 하는 것은 여전히 좀 미스터리 남아 있고 그런 것이 이제 결국 수사로서 밝혀져야 될 건데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 즉 이수진 전 의원이 김병기 의원도 돈을 받았고 그것을 또 돌려줬다 이런 것들이 지금에 와서는 다시 한번 좀 주목이 되는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단수 또 공천이 된 게 아니냐 하는 네. 또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에 제가 좀 추가 설명을 하자면 김병기 전 원내대표 측은 그 이수진 전 의원의 과거 주장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다. 당시 의혹을 제기한 의원을 고소했고 의원이 공천 탈락 후에 탈당했기에 고소를 취하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까지 이제 전개되고 있는 건 이런 정도고요. 이후 뭐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거는 2부에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자, 쿠팡 청문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틀 동안 청문회를 했는데 앞서 제가 브리핑 때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봤지만 주변에 보셨던 지인들이 다 정말 답답하다라는 얘기를 한결같이 하셨어요. 그 정도로 지금 해롤드 로저스 대표의 이 해명이나 또 청문회에 임하는 태도는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특히 이용자들이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많았는데 이용우 의원님이 청문위원으로 현장에 계셨지 않습니까? 네. 설전을 벌인 걸로도 알고 있고요. 자, 종합해 보시니까 지금 쿠팡 사태 어떤 게 핵심적인 문제이고 앞으로 우리 국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정부는 또 따로 대응을 하겠지만요. 네. 자,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는 쿠팡이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 국민들이나 국회 정부하고의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고요. 네. 무오류 집단이다. 우리는 문제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인식이 너무나 확고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답답했고 국민들이 보시면서 공분을 좀 가지는 것 같고요. 예. 동문서답, 아나무인, 오만방자, 적반하장 정말 그 끝이 없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태도의 심각한 문제, 태도와 네. 인식의 심각한 네네. 문제가 있고요. 그럼 어떻게 바꿀 거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독점적 구조가 저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독점 구조. 하고요. 네. 독점적 구조 하에서 네. 제대로 된 어떤 법제도의 기능들이 이 시스템들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정이 필요한데 예. 현행 법제도에서 가능한 부분들은 조치를 먼저 시급하게 해야 되겠다. 네. 예를 들면 공정거래법상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어떤 규정, 네. 동일인 지정 문제, 네. 지금 법인 회사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김범석이 개인이 아니고 아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제대로 된 규율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업 정지라든지 과징금 이런 형사처벌 이런 현 법 제도 하에서 가능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강구하지 않으면 네네. 지금과 같은 쿠팡의 인식과 태도들을 전혀 바꿀 수 없겠다라고 하는 것을 네. 이틀간에 걸친 청문회에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네네. 단순한 뭐 그 선언적인 의미에서 이제 이런 발언들이 아니라 예. 정부가 국회가 실질적인 조치들을 빠르게 제시하고 네. 시정하지 않으면 네네. 이런 일들이 더 극악한 방식으로 재현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청문회가 이번이 두 번째였어요. 네. 첫 번째도 있었고 두 번째도 있었고. 근데 그 네. 사이에 쿠팡이 자체 조사를 했다면서 갑자기 이제 뭐 3천만 건이 아니고 3천 건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또 피의자가 뭐 노트북을 하천해 버렸다고 하고 마치 경찰처럼 네. 그 발표를 해가지고 그 느닷없이 그 발표를 접한 많은 소비자들이 네. 좀 혼란스러워했던 게 예. 있었거든요. 자, 홍 의원님 보시면서요. 이 지금 쿠팡이 미국 기업이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워서 지금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지금 예.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번 청문회가 국민들의 어떤 신뢰, 특히 국민들의 어떤 그동안 어떤 궁금했던 점을 밝히기는커녕 오히려 짜증만 좀 유발한 그런 어떤 청문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사실은 처음부터 한계가 분명했고 또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청문회를 생략하고 네네. 빨리 국정조사로 나가서 음. 동행명령 등등 강제력을 수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제 김범석 의장을 이제 강제 출석하게끔 하도록 했는데 네. 결국 이제 청문회를 했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봤다시피 청문회에서 밝혀지기는 그냥 오히려 이제 짜증만 이제 유발했는데 그 원인은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앵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미국 기업이다 이런 네. 점하고 좀 전에 이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거의 뭐 독점적 지배를 했기 때문에 네. 과연 이제 영업 정지를 하면 쿠팡도 쿠팡이지만 지금 국민들의 지금 라이프 사이클이 네. 쿠팡과 연동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새벽 배송이라는 그런 등등에서 맞벌이 부분 사실상 지금은 쿠팡과 뗄래 뗄 수 없는 그런 라이프 사이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자 이런 어떤 측면 때문에 쿠팡이 더 어떻게 보면 좀 뭐 거만하다 그럴까 당당하다 네. 그럴까 뭐 그런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 그런 배경인데 예. 그런 면에서 저는 당장 해결해야 되는 것과 그리고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당장 해결되는 건 일단 사이버 어떤 시큐리티 측면에서 쿠팡뿐만 아니라 이전에 SKT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런 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이제 쿠팡을 예시로 들면서 두 번째는 이런 독점적 구조가 왜 생겼냐면 결국은 기존의 마트라든지 이런 게 새벽 배송 이런 어떤 규제 장벽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유통공룡 쿠팡을 우리 스스로 키운 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면이 좀 최근에 많이 부각이 네네 되더라고요. 이런 면도 이 차제에 한번 우리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별도의 국정조사를 각각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낼 예정이신 걸로 알고 있고 민주당 어제 내셨어요. 네. 자, 이렇게 되면 공동으로 여야가 쿠팡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하는 것으로 기대해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처음부터 얘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견 없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한 가지 아쉬운 지점은 저는 이틀간의 소위 여러 상임위 6개의 상임위의 연석 청문회라는 것을 통해서 다양한 영역에서의 다양한 쿠팡의 이슈들을 분명하게 부각시켰다라고 하는 청문회상의 의의는 분명히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청문회냐 국정조사냐를 갈라가지고 네. 이 문제에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참석하지 않고 심지어 타 상임위에서 이제 이 연석 청문회 위원들을 보내줘야 돼요. 네. 정무위나 이런 타 상임위에 국민의힘이 위원장이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사보타주한 부분들도 있고요. 네네. 국정조사를 이유로 청문회에 불참하는 이런 국민의힘 행태는 네. 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쿠팡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그 메시지를 내는 걸 보면은 현격하게 민주당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메시지를 안 내요, 잘. 아, 메시지를 아예 안 낸다. 그래서 네. 이 쿠팡 문제에 대한 온도차가 너무나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국정조사에서 또는 그 기간까지 가는 기간 동안 국민의힘이 쿠팡 문제는 뭐가 문제고 대책은 어떻게 가져가야 됐다. 이런 부분들을 치밀하게 좀 메시지도 내고 대응책도 마련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 의원님 반론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원인과 어떤 뭐 과정을 떠나서 이제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이런 것을 초래한 게 좀 민당의 책임도 굉장히 큰 거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제 청문회를 생략하고 국정감사를 했기 때문에
국정조사로 했으면은 네. 됐었는데 그런 문제하고 또 6개 상임위를 묶는 연석 상임위 과연 이제 주도 상임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네네. 저희는 이제 그 정무위를 했는데 가방위로 이제 했기 때문에 왜 가방위가 안 되냐면 이게 가방위의 영역도 있지만 결국은 기업 관계이기 때문에 주 상임위는 정무위가 돼야 되는 겁니다. 특히 가방위에 지금 최민희 위원장 같은 경우는 양자역학을 열심히 공부하시느라고 딸이 어떤 그런 어떤 혼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국민의 어떤 지탄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청문회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얼마만큼 신뢰를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어떤 문제도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뭐 메시지를 안 내신다고 했지만 여러 측면에서 물론 국민적 시각에서 아직까지 뭐 시원한 메시지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고 있다. 네. 정무위 가방위 중심으로 내고 있고 관련된 것도 굉장히 많은 어떤 비판을 더 많이 하고 있다고 보고 오히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또 김병기 의원 이야기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난 네. 국감 때 쿠팡 대표와 만나가지고 뭐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부적절한 그런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국민들도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비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저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관련한 주제인데요.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고 국민의힘 당무위원회가 밝힌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건으로 국민의힘 내용이 이제 격화되는 모양새를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내에서는 사과하라는 목소리도 있고 커지고 있는데 또 친한계라고 불리는 쪽에서는 자료 조작설까지 이제 주장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또 한동훈 전 대표도 스스로 동명이인 한동훈의 게시물을 가족 게시물처럼 조작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거는 홍석준 의원님께서 먼저 좀 이 상황을 좀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지금 사실 지방선거 앞두고 이 연대를 하고 더 외연을 확장해야 되는데 이게 이때가 맞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다 통합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도 나옵니다만은 사실은 2024년도 하반기 이 문제가 처음에 터졌을 때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사과를 하고 넘어갔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지금은 사실은 고름이 지금 현재 뭐 부풀어 올라가지고 터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문제가 좀 커졌다. 그래서 단순하게 묻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빨리 이 문제를 터뜨려서 지방선거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 악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2025년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거의 마지막 막바지에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발표한 것 같습니다. 네. 그 핵심적인 결과는 1,480건 정도의 한동훈 전 대표 가족 명의의 5개 계정에서 한 87% 정도 되는 분량이 2개의 IP에서 나왔는데 네. 거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뭐 또 중진 의원들 일부까지 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 비판이 이제 있었다. 뭐 이런 어떤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가족 명의가 일부 맞는데 그리고 그 내용은 뭐 신문에 나온 어떤 그 사설과 칼럼했던 내용이었다. 나는 당시에는 몰랐다. 뭐 이런 어떤 내용으로 좀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좀 아쉽고 좀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처신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첫 번째 어떤 시기의 문제에서 좀 더 일찍 이 문제를 좀 털고 갔으면 진솔하게 좀 사과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네. 시기였던 문제하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뭐 이것이 일부는 또 내명의가 아니고 또 뭐 조작됐고 이렇게 자꾸 당무감사위원회에서 했던 결과를 가지고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네네.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그 1,480건의 게시물 자체가 100% 본인의 어떤 가족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밝힌 내용만 하더라도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어떻게 당시 당 대표가 네네.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이제 익명의 그림자의 숨은 어떻게 보면 좀 여론 조작을 하기 위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당 지지자들과 그리고 이제 우파 보수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자리는 또 공석이란 말이죠. 결국은 장동혁 대표가 누구를 인선하냐에 따라서 이 결과도 크게 좌우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네. 상대당 이야기긴 하지만 이용호 의원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민주당의 법률위원장으로 당 윤리심판원의 당연직 위원이기도 한데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그 개인적인 생각은 네. 이런 당 윤리 문제, 정치인의 윤리 문제에 있어서는 엄정하게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제 당무감사에서 어떤 사실관계들을 정확하게 규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동훈 그 씨의 어떤 가족들이 좀 관여돼 있는 거 아니냐라는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리고 그때 당시로 돌아가 보면 굉장히 좀 그 단계 내용들이 좀 민망한 어떤 수준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다 사실로 확인되면 네. 저희 당이라면 제명감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네. 일단은 사실 확인이 더 명확하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양쪽의 얘기가 좀 엇갈리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요.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이 인사는 정말 깜짝 인사였어요. 이해훈 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금 후폭풍이 거세고 이제 청문회를 앞두고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또 얘기들이 나올 텐데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중성동을에서 올해 1월에 국민의힘 당협 최초로 탄핵 반대 삭발식을 주도했다라는 의혹이 지금 제기됐거든요. 이 지금 사과를 했어요. 예, 출근 이틀째 청문회 이제 준비를 위한 출근길에서 공식 사과를 하기를 했지만 이렇게 지금 가장 그 두 가지가 이제 이 후보자에게 청문회에서 가장 주로 집중적으로 질의가 될 거다 하는 게 첫 번째가 결국은 계엄 옹호 논란이지 않습니까? 홍 의원님, 네. 이 지금 이해훈 장관 후보자의 이 계엄 옹호 논란에 대해서 사과라고 공식 사과로 했다고 저희도 이제 보도를 하는데 진정성 있는 사과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해훈 지금 후보자 같은 경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서초에서 3선을 이제 했고 그 전에 이제 KDI 또 연구원으로서 또 경제발사 출신이고 해서 사실은 당에서도 경제적인 어떤 역할을 많이 하셨고 네.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에는 뭐 기본소득이라든지 소득주도 성장 정책 특히 국가 부채가 막 늘어나는 이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탄핵 국면에서는 반탄적인 그런 어떤 발언들도 많이 하고 했는데 과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다 묻을 수가 있을까? 네네.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은 결국은 장관 지명을 받기 위한 어떤 면피성 발언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간이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요.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폴킴입니다. 오늘은 재민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저는 다가오는 2026년 새해 바다를 보러 갈 거예요. 그동안은 여행 전부터 많은 준비가 필요했지만 올해는 휠체어 슬로프가 장착된 편의 차량을 지원받아 준비 과정이 훨씬 간편해졌어요. 편의시설까지 알려주는 어플을 이용하면 즉흥 여행을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도 성공적인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2026년의 첫 여행, 새로운 기회와 세계가 열릴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 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고된 하루의 웃음, 안방 일렬의 감동, 가장 필요할 때 여러분 곁에, 이 모두가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1월부터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됩니다. 수신료 내역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료 문의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KBS는 언제나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58분 날씨. KBS 일라디오 58분 날씨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6년 병오년 새해 첫 해는 전국적인 강한 한파 속에 서울 기준 7시 47분경 약 10분 전에 떠올랐습니다. 현재 한파특보가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중심으로 발효 중인데 대구 한령이 현재 기온이 영하 16도대, 파주 영하 13도대고 서울은 현재 기온이 영하 10.3도입니다. 체감온도 영하 15도대입니다. 오늘 낮 기온도 서울이 영하 4도까지 오르는데 그치겠고 세종이 영하 2도, 광주, 대구 0도, 부산 2도 등 전국이 영하 6도에서 4도 분포로 오늘 하루 종일 춥겠습니다. 내일 금요일 아침이 이번 추위 절정입니다. 서울은 영하 12도까지 내일 떨어지겠고요. 한파의 기세는 토요일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좀 꺾이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부터 제주, 밤부터 충남과 전라권 일부에 눈 예보가 있고 내일은 충남 서해안, 전라권, 제주에 쭉 비나 눈이 예상됩니다. 제주는 토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이틀간 전라 권역이 최고 10cm 이상의 눈이 오겠고 울릉도, 독도와 제주 산지도 많게는 30cm 안팎의 폭설이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당분간 또 메마른 날씨가 예보된 동해안 대부분과 경상권, 전남 해안 일부는 건조특보가 유지되겠고 전남 해안에는 강풍특보 발효 중입니다. 대부분 바람이 오늘 강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10.5도입니다. 최영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일라디오입니다. HLKA.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네, 새해 토론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파격 발탁된 이회훈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후보자의 계엄 옹호 논란에 대한 지금 정치권의 그 후폭풍이 거센데 홍 의원님이 앞서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진정성 있는 사과이냐에 대한 저의 질문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좀 마무리를 해주시죠.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반탄 때 이제 구의원들이라든지 본인 의사 없이 이제 머리를 뭐 삭발했다 뭐 그런 것들도 나오는데 삭발한 머리는 뭐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했던 말이라든지 이런 것은 듣기는 쉽지 않죠. 특히 이제 이혜원 의원도 보좌관 어떤 갑질 의혹에서 자유스러울까 이런 어떤 뭐 예상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그런 것들이 벌써부터 이제 보도가 좀 되면서 벌써 8년 전의 일인데도 그 해당 인턴 직원이 녹취한 것들이 이제 나왔는데 뭐 입에 담지 못하는 그런 인격 모독성 그런 어떤 발언들이 나와서 네. 이혜원 의원이 아마 좌우 양 진영으로부터 좀 협공을 받지 않을까 청문회 때 네네. 우파 보수 진영에서는 배신자로 그리고 좌파 진보 진영에서도 개딸을 중심으로 한 강성 지지층에서 이혜원 같은 사람을 기획예산처 장관하는 게 맞느냐 하는 비판적 여론도 많기 때문에 네네. 좌우 양쪽에서 강력한 견제 비판을 받는 청문회를 잘 통과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좀 의문스럽습니다. 네. 자, 이용우 의원님, 네. 이혜훈 장관 후보자를 발탁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제가 그 뉴스 보고 첫 반응이 네. 죄송합니다. 네, 천천히 말씀하시죠. 첫 반응이 이제 헐이었습니다. 허리셨어요? 예, 좀 놀랐고요. 네네. 근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실용과 통합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설명될 수 있는 지명이었다 이렇게 이제 좀 평가하고 싶고요. 네. 일단 이혜훈 그 후보자의 지난 어떤 계엄과 내란에 대한 인식과 이제 대외적인 그 발언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는 검증하고 확인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 한 번의 발언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네. 청문회 준비 과정 그리고 청문회 석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인식을 좀 따져 물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분명하게 주문을 했고요. 네. 저는 국민의힘의 어떤 그 스텝이 꼬일 것 같습니다.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네.
되게 애매하거나 또는 내란을 부정하거나 탄핵을 반대하거나 이런 기본적인 입장들을 당 지도부가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는데 이해운 후보자한테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리고 발표하자마자 첫날 바로 그냥 제명을 해버렸어요. 만약에 또 이재명 정부 풀 내에서만 인사했다라고 하면은 뭐 회전문 인사네 뭐 그나물이 그 밥이네 뭐 이렇게 비판했을 텐데 네네. 폭넓게 또 인사하면은 이런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저는 일관성도 없고 주장의 일관성도 없고 좀 옹졸한 행태 같습니다. 옹졸한 행태 네. 같다. 또 하나의 관심사가 이해운 장관 후보자로 끝나겠느냐 파격 발탁 인사가 다시 말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 보수 표심을 겨냥해서 또 다른 등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저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장 조경태 의원을 뭐 해수부 장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네. 지금 추측이 있습니다. 물론 뭐 조경태 의원은 강력하게 지금 부정하고 있는데 그럴 개연성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특유의 그 이재명 대통령의 특유의 좀 인사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은 철저하게 본인하고 가까운 어떤 사람들 그래서 크게 보면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인사라든지 경기 성남 라인들 네. 특히 보면 본인이 좀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변호사 라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실 이태영 민정비서관부터 시작해서 전혀 업무에 어떤 역량 경험과 관계없는 차지원 변호사 같은 사람을 뭐 유엔 대사로 임명한다든지 뭐 한 4명이라고 뭐 이야기도 되고 있는데 뭐 그런 어떤 인사하고 또 야당에 대해서는 좀 흔들기 인사를 좀 하고 있다. 이걸 흔들기 인사로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만약에 여야 협치 분위기가 있고 또 대통령께서 여야들 우파 보수를 전 통합하는 그런 어떤 국정 운영을 하는 상태에서 인사를 하면 저부터 박수를 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3대 특검을 중심으로 해서 야당 탄압을 하고 또 이것이 또 부족하다고 해서 또 지금 종합특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본인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내란 전담 재판부라든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와 상권 분립을 흔들고 있는 이런 어떤 국정 운영을 하는 와중에 부분적으로 인사를 이렇게 하니까 야당 분열, 야당 흔들기 인사로 밖에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해운 지명자에 대해서 빨리 제명한 이유가 이겁니다. 네. 이해운 전 의원이 지금 당협위원장이 아닌 신분이라면 관계가 없는데 당협위원장으로서 당협 활동은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명을 받은 사실도 숨기고 당협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당협 활동이 내년 지방선거에 시구의원, 구청장 등을 추천하는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당으로 봤을 때는 좀 묵과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라 보고 즉각 제명을 한 겁니다. 네. 흔들기 인사라고 지금 규정을 하셨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이 네. 좀 크게 보고 행보를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부차적인 문제들을 말씀 주신 거고요. 예. 대한민국의 여러 인재 풀 속에서 대통령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여측 인사, 야측 인사 왜 못 씁니까? 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세부적인 거 가지고 트집 잡고 이런 것은 맞지 않고요. 네. 실제로 제가 이재명 대표 시절에 지근거리에서 계속 이제 같이 일을 해보면서 느꼈던 거는 네. 실력과 실용 정말 최적화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짧은 그 중앙 정치 이력 속에서 굉장히 많은 인력 풀들을 좀 형성했어요. 네. 실제 지금 청와대 네. 그 실장들이나 보면요. 강훈식, 우상호, 김용범, 유성락 이런 분들 네네. 언제부터 친명 측근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이해운 후보자 누구 또 하마평이든 누구든 네. 실력과 실용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만약에 실력 없으면 여든 야든 안 부릅니다. 그런 관점으로 좀 크게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거 한마디 좀 하면 네. 예를 들면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역 통합과 진영 통합을 위해서 총리로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한덕수 총리입니다. 네. 한덕수 총리 잘 아시는 것처럼 진영과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통합의 어떤 상징적인 분이고 또 국민통합위원장으로서 김한길 네. 뭐 전 대표라든지 또 공기업 공사 중에 가장 또 중요한 한전이라 이런 데는 뭐 김동철, 뭐 네, 전의인이라든지 굉장히 반대 진영의 어떤 분들을 많이 썼는데 예를 들면 22대 총선 끝나고 국민통합 내지는 또 좀 풀을 좀 쓰게 그리고 또 여야 어떤 협치를 이끌기 위해서 박영선 전 장관을 국무총리로 이제 고심을 했는데 그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거세게 반발하고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박영선 전 장관도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불행이기도 하지만 네. 민주당이 먼저 이런 면을 좀 초래한 면이 저는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작년 뭘 돌아보면 정말 너무 숨가파요. 단어만 봐도 비상계엄, 탄핵, 대통령 파면, 3대 특검 수사까지. 네. 모든 국민이 정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안한 마음을 갖고 한 해를 보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45년 만에 비상계엄 발령에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에 대한 이유를 뭐라고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용호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왕적 대통령제가 빚어낸 비극임과 동시에 네. 윤석열이라고 하는 개인의 어떤 그런 독단적인 스타일이 네. 같이 좀 결합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이제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정말 역사에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대한민국의 커다란 오점과 상처를 남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홍 의원님 이 사태를 접하실 때도 뭐 마찬가지로 놀라셨을 것 같은데. 예, 제가 2024년도 12월 3일 날 비상계엄 발표 시에 이제 모 방송에 이제 패널로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방송 중이셨어요? 예, 방송 중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앵커나 저는 이제 깜짝 놀랐지만 그래도 저는 뭐 헌법을 공부하고 해가지고 좀 상식적인 이야기, 즉 국회에서 이제 그 해제 의결을 하면 이제 되기 때문에 네네네. 한번 상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러는 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네네. 결국은 좀 전에 이 의원도 말씀하시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성정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예. 제도적 원인도 굉장히 큽니다. 당시에 민주당이 베스킨 라빈스도 아니고 뭐 32번의 뭐 이런 어떤 그 장관, 감사, 원장 등의 어떤 탄핵을 통해서 국정을 마비시키고 사상 처음으로 또 뭐 예산 수정안을 통과시키고 뭐 이런 것들로 통한 사실상의 어떤 국정 마비가 있었던 것도 헌법재판소에서 밝힌 것처럼 네네. 비상계엄의 하나의 어떤 유발 원인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으로 한 것은 결코 뭐 잘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어떤 제도적인 원인도 굉장히 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의 얘기가 어느 정도 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가장 또 다행스러웠던 거는 국회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그 역할을 확실하게 보여줬다. 그래서 헌법책이 서점가에서 꽤 많이 팔리는 상황까지 갈 정도였잖아요. 자, 비상계엄을 법을 통해서 헌법을 통해서 국회가 막아냈다는 이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계엄 하에서도 입법부는 손대지 마라라고 하는 게 이제 헌법과 계엄법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법 체계의 정신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국회까지도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게 이제 윤석열 정부의 이제 계엄내라는 획책이었고요.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을 하고 또 탄핵을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분들이 집결하고 목소리를 내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제가 듣기에는 네.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네. 좀 평가받았던 것은 좀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이번에 좀 제대로 좀 대응을 했다라는 네. 어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네. 이제 그 이후에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담아서 예. 여야가 좀 같이 지혜를 모아가지고 네네. 계엄과 내란으로 무너진 이 대한민국을 좀 회복과 성장의 하나의 중요한 또 동력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네. 지금 그러지 못한 지점은 또 한편 또 안타깝기도 합니다. 사실 두 분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런 비상계엄 사태가 다시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좀 보완해야 될 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아니 근데 지금 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이제 그 노태우 대통령 때 제5강국 헌법인데 이 네. 헌법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대통령과 이제 입법기관에 있던 관계에서 국회에 있던 권한을 과거 어떤 헌법 체제보다도 굉장히 강한 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게 이런 어떤 비상계엄 같은 이런 것들을 과거 어떤 유신의 국가 긴급권의 어떤 학습 효과 때문에 즉시 국회에서 과반수의 의결로 해제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 네. 들어왔고 네. 그것이 이번에 그 여한 없이 그 효과가 이제 발동이 된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왕적 대통령제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러니까 야당 시절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계속 제왕적 대통령제 비판을 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헌법 개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정권이 딱 바뀌니까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입장이 달라진 게 없는 게 제왕제 대통령제보다는 지금 국회와 지금 그
집행부 관계에서 행정부 관계에서 행정부 집행부 관계에서 입법권 즉 국회가 절대 다수 당이 생겼을 때는 네. 국회가 막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똑똑히 봐왔지 않습니까? 탄핵이라든지 예산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어떤 그런 어떤 권력 관계가 어떻게 이제 유지돼야 되느냐 그런 어떤 측면을 우리가 더 헌법 개정을 한다면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용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민의힘의 인식이 개업 논리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네. 여전히 계엄의 어떤 원인 제공을 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엄까지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유사한 어떤 그 대응 방안도 좀 불사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이 계엄 논리에 여전히 이제 그 수렁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이 저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네네. 차제에 또 이런 일이 안 벌어지리라 장담을 못해요. 저런 인식이면. 네. 그래서 저는 장동혁 지도부든 국민의힘이든 이런 인식에서 좀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국회라고 하는 게요. 헌법 정신은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합의를 하면 좋겠지만 네. 협의 과정에서 네. 많은 노력을 했지만 더 이상 네. 합의가 안 되면 네네. 다수결에 따라서 처리하는데 네. 그것을 일방 처리다 독주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네. 만약에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다수당이 되면 됩니다. 다수당으로서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 독주했다면 덜 억울하겠어요. 정말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응하지를 않아요.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네. 그러면서 합의해야 되는데 왜 합의 안 했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억지죠. 땡깡이고. 네. 네, 홍 의원님 예. 반론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 이제 비상계엄에 대해서 옹호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원인이 어떻든지 간에 비상계엄의 극단적인 수단 자체는 잘못됐다고 수도 없이 사과를 하고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비상계엄을 옹호했다. 그렇게 이제 발언한 것은 분명히 이제 사실이 아닌 발언인 것이고 저는 국회가 물론 이제 여기를 원칙이 다수결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제가 뭡니까? 대화와 타협이 전제가 깔린 다수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헌법상에 분명히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수없이 강조를 하는 부분이죠.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다수결로 물어붙이는 것도 헌법과 국회법을 위배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국회법에도 예를 들면 뭐 그 법안이 이제 합의가 안 될 때는 안건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장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안건 조정이도 이제 형해화 내지는 무력화하기 위해서 꼼수로 민주당에서 탈당한 사람을 넣어가지고 이제 뭐 원래는 이제 여야 3대3 동수를 해야 되는데 무소속을 이제 또 야당으로 해가지고 3대3 동수를 해서 사실상은 4대2로 하면서 안건 조정위를 형해화한 그런 사례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예를 들면 장관에 대한 어떤 무차별 탄핵으로 인해서 그것이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서 기각이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무수히 많이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또 일말의 어떤 사과라든지 그런 것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저는 법치주의에서 민주당에 대해서 어떤 비판과 평가를 하는 것인데 과연 그런 측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다수결 원칙으로 계속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민주당의 태도가 계속 된다면은 결국은 민주당이 입법 독주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참 걱정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사실 종합 토론하는 자리라서 네. 더 많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다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새해에 또 줄줄이 많은 그 정치권의 일정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1월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재판과 선고가 있을 예정이지 않습니까? 16일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방해 선고 사건을 시작으로 체포방해 사건 선고를 시작으로 해서요. 2월엔 내란 혐의 사건 선고가 있고 1월 28일에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 선고가 있고 자 1월에 이렇게 줄줄이 나온 이 재판 결과 전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계속 청산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재판 결과뿐만 아니라 내란 특검법도 지금 발의가 돼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네. 어떻게 지금 전개가 될 거로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설 전에 네. 그 내란 추가 특검 3대 이제 특검이 이제 종료가 됐고 네. 미진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덮고 갈 수는 없고요. 네. 역사의 어떤 중요한 어떤 분수령이 내는 사건들인데 예. 가감 없이 추상같이 다 이 진상을 드러내고 네.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들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설 전에 이 부분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이 분명하고요. 네네네. 두 번째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기하고 우리 당에서 또 얘기했던 통일교 신천지 네, 특검 네, 이 네. 부분들도 설 전에 좀 제기하겠다, 네.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이 분명합니다. 네네. 자, 지금 민주당에서는 새해 1호 법안으로 2차 종합특검 그리고 통일교 특검을 설 연휴 전에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 계속 재차 확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통일교 특검법에 대한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 통일교 특검이야말로 이제 특검의 대상이죠. 왜냐하면 특검이라는 게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 기존에 경찰 검찰이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가 될 수 있을지 좀 의심스러운 사항에 대해서 주로 야당의 어떤 주장에서 이루어지는 게 특검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관례적으로 봤을 때도 YS DJ 아들들도 그렇고 최근에는 또 드루킹 특검이 또 밝히기 때문에 그런 특검인데 사실은 통일교 관련해서 뭐 여야가 다 관련이 돼 있다고 저희들은 봤지만 그동안 이 민중기 특검에서 권성동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힘만 탈탈탈 틀었지 않습니까? 심지어 당원 명부까지도 압수해 갔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오히려 민주당에서 전재수 전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된 사람이 더 많더라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좀 은폐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뭐 이렇기 때문에 네. 국민적인 요구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빨리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신천지도 붙이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시간을 끌면 끌수록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하고 싶지 않구나. 침대 축구를 하는구나. 이런 어떤 인식을 저는 국민들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그러면서 또 종합특검을 또 패키지로 끼워 넣어요. 지금 뭐 1+1도 아니고 끼워 넣는데 저는 민주당이 처음에 3대 특검을 출발할 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기존의 경찰 검찰을 하면 기간이 늘어지기 때문에 특검으로 외과 수술하듯이 단기간에 끝내는 것이 전국 안정이라든지 야당에 좋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막상 끝나고 보니까 별게 없으니까 또 종합특검까지 한다? 그러면 처음에 3대 특검을 이야기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짓말을 한 것이고 결국은 별로 나온 게 없다. 즉 저는 죄가 범죄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없는 죄를 계속해서 만들기 위해서 또는 지방선거까지 끌기 위한 정략적인 어떤 그런 용도로 종합특검을 특히 통일교 특검과 이렇게 패키지로 지금 이제 네.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지금 설 연휴 전에 마무리하겠다고는 하는데 통일교 특검법 관련한 협상을 보면 접점을 잘 못 찾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결국 여당 단독 처리로 가게 되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쟁점이 뭐 크게 없습니다. 이제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 신천지를 포함할 거냐 여부고요. 네. 그 기존에 이제 특검 추천 방식에 있어서의 이제 이견들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은 뭐 저는 큰 이견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예. 신천지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최근에 검경 합동 수사를 통해서 하자라고 입장을 밝혔고 네. 통일교는 특검으로 가자. 네. 무슨 기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특검에 하나에 담아서 철저하게 수사하자라는 측면에서 특검을 주장하는 거라면 네네. 신천지를 못 담을 이유 없고 네. 신천지를 자꾸 이런 방식으로 이제 배제하려고 하는 스탠스가 뭔가 감추려고 하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네. 민중기 특검에서 은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민중기 특검법상. 아닌 거를 자꾸 수사라고 하면은 위법 수사, 불법 수사를 조장하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민중기 특검은 이 부분들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제 이첩할 계획이었던 부분인데 네네. 이걸 가지고 뭐 은폐까지를 담아서 수사하자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물타기다라는 거고 3대 종합특검에 대한 이 부분과 통일교 특검은 애초에 주장했던 그 시기와 내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네. 패키지가 아니고요. 네. 저희 당에서는 이 3대 특검에 대한 네. 추가적인 종합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상당 시간 이렇게 주장을 했던 부분이고 네. 내란과 계엄이라고 하는 실체가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고 이제 드러나고 있는 마당인데 덮고 가자는 거냐. 이걸 국민의힘에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각 당 얘기를 조금 하고 지방선거 얘기 정도로 가면 시간이 대략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 차기 원내지도부 구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 않습니까? 11일에 이제 선거를 두 종류를 같이 하시는 건데요. 차기 원내대표 출마자 물망이 여러 명이 거론됐다가 진성준 의원이 제일 먼저 원내대표 출마하겠다고 하셨어요. 그 차기 원내대표하고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 이 구성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뭐 친명으로 가냐, 친청으로 가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명청구도는 이제 언론에 뭐 또는 이제 이렇게 프레임인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지금 친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당내에. 예, 그래서 이제 의미 없는 구분법이고 예. 어쨌든 최고위원 보궐선거든 원내대표 보궐선거든 원내대표는 당연직 최고위원이니까 네. 당 지도부가
거의 상당 부분 이제 네. 변경되는 과정인데요. 예. 이 이재명 정부 2년 차를 맞이하는 이 연초에 당 지도부가 제대로 구성이 되어서 당정청 관계가 좀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이 국민들한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하나의 측면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보궐선거기 때문에 예. 뭐 이렇게 장기간 선거운동이 진행된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네네. 당내의 여러 의원들이라든지 네. 또는 권리 당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그런 과정으로 좀 압축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새롭게 구성되는 이 당 지도부는 26년도 이재명 정부와 당의 이런 부분들을 좀 중추적으로 끌어가는데 잡음 없이 이견 없이 잘 챙겨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이 의원님의 전망은 새로 구성되는 최고위원 지도부는 민주당 지도부는 네. 당과 그 청와대와의 어떤 행보를 더 조율을 잘하는 예. 쪽으로 가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거군요. 예. 네네. 실제 후보군들의 그 일성이 네. 다 그런 그 일성이기 때문에 네. 이재명 정부의 성공, 네, 지방선거 압승 네네. 이게 이제 두 가지 테마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자, 국민의힘에서도 역시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외연 확장에 대한 그런 목소리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재선 의원 모임에서도 또 미래와 대안으로 이름을 또 바꾸시고 뭐 이런 움직임도 있는데 일단 당심 70% 경선룰 적용에 대해서 지금 지도부에서 아직 확답을 안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예, 일단 나경원 의원이 단장을 했던 지방선거 기획단이 이제 기존에 이제 5대5에서 당심을 강한 이제 7대3으로 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최고 지도부에서 결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지금 이제 당원이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100만을 돌파를 했거든요. 우파 보수 정당에서 100만 돌파는 유례가 없는 일인데 그만큼 당심과 민심이 이제 100만 돌파했기 때문에 일치될 가능성이 많고 특히 이제 당원의 어떤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 예를 들면 민주당하고 비교를 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을 할 때 예비 경선에서는 100% 당원 경선을 통해서 컷오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 경선에서 이제 5대5를 합니다. 그러면 네. 산술적으로 하면 75%인데 지금 우리는 이제 당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좀 당원 비중을 높이면서 특히 이제 왜 네. 당원의 어떤 기반을 좀 강화를 해야 된다. 네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상 많이 또 먹히고 있기 때문에 지금 100만 이상의 지금 당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어떤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부에서는 민심이 이렇게 되면 좀 반영이 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이 문제가 최고 지도부에서 어떻게 뭐 결정될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문제도 이 문제지만 굉장히 좀 중요한 게 이제 당의 어떤 공천하는 과정을 좀 더 체계화해야 된다. 네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이 좀 경쟁력 있는 후보를 만들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어떤 그 중진들은 자연스럽게 그 이제 물러나고 또 젊은 어떤 신진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즉 이런 어떤 부분에 어떤 감점과 가점을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사실은 당시 민심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특히 영남 지역처럼 당세가 절대적으로 강한 지역에서 이런 어떤 정치 인력의 어떤 선순환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당의 앞으로 있던 인력 어떤 구성 경쟁력 강화 면에서 저는 훨씬 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2분 남아서요. 자, 2026년 전국의 뭐 핵심은 6.3 지방선거지 않습니까? 지금 최대 승부처를 대부분 다 말씀하시는 게 서울, 경기, 부산인데 최근에 대전, 충남 행정 통합 논의가 훅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통합이 가능할지 또 어느 당이 초대 단체장 자리를 가져갈지 궁금한데요. 이용훈 보시기에 대전 충합 행정 통합론이 네.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대전 충남 통합은 국민의힘 현 단체장들도 이제 반기는 입장인 네. 것 같고 국민의힘의 기본적인 입장도 그런 것 같은데 네. 혹시나 여기에 무슨 정치적 꼼수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좀 여전히 좀 일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네. 그렇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고 네. 어쨌든 크게 묶어서 이제 지방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고려해서 가자라고 네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여야가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요. 네네. 이 부분들 차질 없이 지방선거 전에 네. 통합하는 방향으로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네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현 단체장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행보 또는 대전 충남에서의 여러 가지 민주당의 어떤 입장과 이재명 정부의 어떤 성공을 바라는 어떤 지점들 이런 것들이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전 충남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관심적으로 급부상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현 단체장들이 계속 또 재수성을 노릴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을 할 걸로 예상하세요? 예, 아무래도 뭐 충청권이 어떤 선거든지 결승부터 역할을 뭐 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충청권에 4개의 광역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네. 대전, 충남, 세종, 충북이 있는데 네. 지난 2022년도 지방선거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이 다 이기 때문에 4개 다 이제 국민의힘 소속의 단체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국민의힘 입장에 봐서는 수승이 만만치 않은 어려운 어떤 그런 단계인데 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경선을 하더라도 현직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다른 데보다도 지방선거에서는 현직 프리미엄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방민들하고 접촉을 하고 인사도 하고 예산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이 프리미엄을 어떻게 다가오는 어떤 본선거에도 활용할 수 있느냐 네. 뭐 이런 점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 이 대전 통합에 관련해서 또 이슈가 새로운 어떤 큰 이슈가 또 생겼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새해 토론 지금까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매주 목요일 만나는 진격의 경제. 오늘은 2026년 새해 첫날을 맞아서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경제 입장에선 지난해 크게 상승했던 주가 그리고 원달러 환율 통화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오늘 병오년 새해 첫날인데요. 네네. 올해 우리 경제 그리고 세계 경제 어떤 변화를 점쳐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난해는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웠지 않습니까? 네. 이런 가운데 코스피 지수가 지금 말씀대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76%를 기록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희망을 던져줬는데요. 네. 세계 경제라든가 한국 경제 여러 시각이 있습니다. 네. 역시 돈을 번다는 입장에서는 증시가 가장 관심이 될 거로 보이는데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주가가 오를 때 붉은색으로 표시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올해는 붉은 말의 해인 병원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로 봅니다. 근데 그 변화가 올해 연말에 어떤 식으로 끝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네. 증시의 붉은색이 주가가 오르는 것이 희망을 던져주는 것만큼 올해의 많은 변화 속에 우리 국민들이 지난해에 이어서 또다시 희망을 던져주는 한 해가 되지 않을겠냐 이렇게 기대됩니다. 네. 자, 지금 예측 기관들이 내놓은 2026년 경제 성장률 전망을 보면요. 지난해보다 올라갈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긴 합니다만 우리 경제 성장률이 2% 선을 넘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는 2%를 넘길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네. 지난해 성장률의 내용을 좀 뜯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작년에 우리 경제 성장률 1% 내로 주요 국정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대체로 보면 이 성장률, 연간 성장을 가지고 우리 경제 성장률 올해도 굉장히 낮게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근데 분기별로 보면 1분기에는 그 마이너스 0.2% 역성장한데 이어서 지난 2분기에는 0.7% 플러스, 3분기에는 1.3%를 기록했거든요. 네. 그럼 문제는 이 3분기 1.3%가 낮이냐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면 각국별로 그 통계를 성장률을 통계하는 방식은 여러 방식이 있는데요. 네네. 가장 많이 알려진 미국식 방식으로 1.3%를 한번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는 전분기 대비입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전분기 대비 연율로 하면 네. 5.2%가 나오거든요. 아, 네. 아시겠습니다는 미국의 3분기 성장률이 4.3%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연간 성장률로 보면 올해 성장률이 낮겠다 하지만 네. 분기별 성장률의 회복 속도로 보면 네네. 우리가 상당히 빠른 편이거든요. 네. 그것이 작년에 4월 이후에 주가에 선반영돼서 세계 주가 상승률이 1을 기록했다 이렇게 부시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올해 연간 성장률 대부분 예측 기관들이 2%를 보고 있습니다는 이 수준은 분기별로 회복 속도로 볼 때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2% 여전히 낮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뭐든지 체감 경기라든가 이런 거는 성장률 절대 수준식 경기 아니라 네. 얼만큼 변화되느냐 이 문제거든요. 네. 그러면 올해 지난해 성장률 1%인데 올해 예상되는 성장률이 2%라면 연간으로는 성장률의 개선폭이 1%포인트 세계 모든 국가 중에 거의 상위권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우리 경제를 세계 경제에서 보면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이런 데서 보면 한국이 작년에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주가 상승이 1위를 기록할 만큼 굉장히 잘 선방했다는 측면에서 올해도 성장률이 지난 대비해서 가장 개선폭이 높다면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한 번 정도 보면 네. 브레이크아웃 네이션이라 해서 위기 돌파국이다 하는 이 입장은 우리 국민들한테 희망을 던져줄 수 있는 아주 신조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브레이크아웃 네이션, 위기 돌파국으로 올해가 한국 경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희망찬 전망을 주셔서 좋네요. 자, 그런데 올해도 환율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최근에 1,480원 선까지 치솟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좀 하향 안정화돼 있긴 하는데요. 올해 원달러 환율 동향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시간상으로 보면 한 달 정도 되는데요. 그때의 그 방송에 나와서 원달러 환율이 1,480원 돌파해서 1,500원 이상 갈 것이다 하는 시각이 집어지겠습니다는 네. 앞으로 그 환율이 좀 떨어져서 진행자께서도 환율이 떨어지면 여러 가지로 좀 많은 더 한숨을 쉴 수 있겠다 해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의견도 밝힌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는 사실은 그 지난해에는 원달러 환율이 두 가지 측면에서 아주 이례적인 해입니다. 네. 평균 수준으로 보면 한 1,420원대니까 네. 이건 외환위기 당시에 경제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는 그때 당시보다 높고 네. 또 하루의 그 변동폭도 해국의 바트화라든가 베트남의 그 동화보다도 높았기 때문에 예. 경우에 따라서는 원화가 이유통화로 전락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논쟁이 있었던 아주 특이한 해입니다. 예. 그렇지만 사실 그 최근에 연초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우리 경제 최대 현안 원달러 환율이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네. 정부도 이 점이 굉장히 중시해서 네. 크리스마스 이전부터 강력하게 개입해서 1,500억 유가 거둔 원달러 환율을 지금 1차 목표선인 1,430원대로 안정시켜 놓았거든요. 예. 연초에도 그 계속해서 개입을 해서 1,350원 정도 우리 적정 수준이 지금 IMF에서는 1,330원에서 1,350원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예. 이 수준을 계속 떨어뜨릴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물론 이제 이런 시각을 갖고 있어요. 시장을 개입하면 환율 조작으로 걸리지 않느냐 하는 네네. 이런 그 전문가들의 시각이 있습니다는 네네. IMF에서는 환율이 이상하게 움직일 때는 회원국들이 환율 안정 차원에서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 해서 사실 그
이것을 세운국대에 용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 이 개입하는 문제가 그렇게 네네. 나쁘다는 시각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 두 번째는 미국의 재무부에서 환율 조작국으로 걸리지 않느냐 하는데 네. 이 환율 조작국의 대상은 우리나라의 원화가 절하시켜서 수출 경쟁력을 증대시켜서 미국이라든가 하는 그 피해를 줄 때에 해당 사항입니다. 네. 네, 원달러 환율을 하락시킨다는 것은 원화 절상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는 미 재무부의 환율 조작국에 걸릴 대상도 이것을 피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경제라는 것은 네. 정책당도 그렇고 우리 국민도 그렇고 전부 사실 우리 경제가 안정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개입을 계속해서 1,350원대까지는 이걸 안정시켜 놔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적정 수준까지 떨어뜨리면 환율의 변동폭도 안정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개입을 연초해서 계속해서 연말 환율 관리 차원에서만 보지 말고 제 개인적으로는 개입을 계속해서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미국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파월 의장의 올해 5월에 임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통화 정책 어떻게 바뀔지 많이들 궁금해하는데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연준의 정치화 문제가 되겠죠. 작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다들 예상했습니다는 사실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의 페드에 대한 정책을 이끌 수 있는 것이 프로젝트 2025 계획이거든요. 네. 이 계획에 따르면 페드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인사권이라든가 이걸 장악하는 이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실천됐던 것이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출범 첫 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네. 페드를 이렇게 쓸데없이 방문하거나 페드의 그 인사권 문제를 연초부터 계속해서 윌러라든가 보험안이라든가 마이런까지 동반했고 네. 차기 의장도 지금 상태에서는 페드의 백악관에서 있었던 사실은 케빈 해셋이 한 채는 좀 낮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페드의 인사권과 네. 또 페드의 예상권까지도 백악관이 장악한 상태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올해의 그 페드의 통화 정책은 트럼프의 의지대로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어서 중간 선거에 지금 출범 첫 해에 네. 여러 가지로 국민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극복하고 사실 중간 선거에 승리하는 쪽으로 통화 정책 방향을 끌고 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쪽의 시각이 지배적이고 네네. 다른 국가 입장에서는 예. 페드가 트럼프의 의지대로 바뀐다면 상당 부분 리스크 요인을 안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이 우리 통화 정책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하는 측면이 벌써부터 관심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이 지난해 4월이죠, 벌써. 이 터트린 상호 관세. 근데 지금 이게 재판이 진행이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게 재판 결과에 따라서 어떤 경제의 큰 변화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그 상호 관세 문제가 같은 경우에는 1심과 2심이 트럼프 정이 패배했죠. 네. 왜 그러냐면 이 상호 관세라는 것은 국가부흥개입법 영어로 이제 IEEPA에 의해서 하는데요. 이에 법률적 근거가 확실하게 비상국면이 전제로 해서 사실 국가부흥법에 의해서 상호 관세를 때려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의 미국 경제가 비상국면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법률적인 심을 다투는 1심과 2심에서는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폐지하게 되는 패배하게 되는 꼴이 됐는데요. 네네. 대법원 판결이 지난해 10월에 나와야 됩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 때문에 올해 연초에 이게 최종 판결이 나올 거로 이렇게 보는데요. 1심과 2심의 판결을 네. 대법원에서 뒤집는 경우는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에서도 트럼프의 그 상호 관세 문제를 이렇게 위법으로 판결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두 가지 측면이 되겠죠. 네네. 한국이라든가 다른 동맹국 입장에서 네. 상호 관세에 의해서 그것이 대미 투자든 관세요. 이런 국가 입장에서는 사실 유리한 환경이 전개되겠다.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 전형입니다. 트럼프 전형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은 관세에 제2의 플랜 B를 마련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미국의 무역법 122조라든가 네. 무역학적법 232조라든가 안보와 결변된 관세법 문제라든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사실
제2의 액션 플랜 B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는 한국이라든가 동맹국 입장에서는 또 다른 관심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새해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고 일본을 방문하고요. 예, 외교안보가 벌써부터 관심인데 자, 중국 경제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네네. 지금 중국이 미국 관세의 공격을 받았다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중국 경제가 이런 세계 경제 여건 속에서 어떻게 진행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제 비중이 우리는 미국보다 중국이 높기 때문에 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이런 여부를 떠나서 중국 경제가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올해 상당히 관심이 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트럼프 첫 해 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좀 되게 잘 대응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관세는 가격 할증 정책이기 때문에 위안화 절하로 가격 할인 정책으로 무력화되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위안화 절하 쪽으로 이렇게 갔었고요. 그다음에 힙돌이라든가 이런 그 원조 주기표상의 대체가 불가능한 쪽으로 공급망 쪽에 대응했기 때문에 비교적 잘 대응했습니다. 그런 것이 중국의 수출이라든가 이런 측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중국이 지금 상태에서 내수가 중요합니다. 위안화 절하 쪽을 대응하다 보니까 중국이 정작 중요한 내수가 침체되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런 과정에서는 뭐 헝다 사태라든가 또 완코 그룹의 제2의 헝다 사태가 불거졌었고 네. 그리고 중국 내부적으로는 인민들의 경제 고통이 상당히 심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는 네네. 중국의 수출보다도 네. 또 목표 성장률 5% 달성 이후보다도 네네. 내수를 어떻게 확대시킬 것이냐. 네. 그래서 올해의 그 경제정책 방향이 지난해 12월에 경제공작대에서 네. 온중구신이라 해서 안정 속의 개혁을 추진한다. 이 문제가 올해 3월에 있을 전인대에서 확정될 거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예. 그래서 앞으로 중국 경제는 성장률을 보는 게 아니라 네. 내수 확대를 위해서 개혁을 얼만큼 성공할 것이냐 이런 쪽으로 중국 경제를 보는 것이 사실 중국 경제 실상을 더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대목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진격의 경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날씨 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전격 시사 새해 첫날 날씨 정보입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 첫날인 오늘 한파특보가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중심으로 발효 중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중부지방 위주로 영하 10도에서 15도 안팎까지 떨어졌는데 체감 온도는 이보다 4, 5도가량 더 낮습니다. 오늘 종일 중부지방은 영하권인 곳이 많겠고 남부지방도 낮 기온이 0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서울은 오늘 낮 최고 기온 영하 4도, 세종 영하 2도, 광주, 대구 0도, 부산 2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이 이번 추위의 절정인데요. 서울은 영하 12도까지 아침에 떨어지겠고요. 한파의 기세는 토요일 낮부터 좀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제주, 밤부터 충남과 전라권 일부에 눈 예보가 있습니다. 내일까지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제주에 비나 눈이 예보됐습니다. 특히 제주는 토요일까지 이어지고 전라권역이 최고 10cm 이상, 울릉도, 독도와 제주 산지는 최고 30cm 안팎의 많은 눈이 지나겠습니다. 반면 당분간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동쪽 지역은 매우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0.2도, 체감온도 영하 15.3도입니다. 지금까지 전격 시사 새해 첫날 날씨 정보 최영우였습니다. (2026년) 새해 첫 문화 이슈 시간입니다. 김원식 문화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2026년 가요계는 글로벌 팬덤을 이끄는 K-팝 스타들이 컴백 소식이 풍성합니다. 그렇습니다. 드디어 군복무가 끝난 방탄소년단이 봄에 새 앨범으로 돌아오는데요. 네. 4년 만입니다. 실제로 이제 멤버들은 커뮤니티 플랫폼에 밝혔습니다. 그래서 녹음은 몇 달 전에 이미 끝났다. 그 후로 계속 고치고 수정하고 고정 작업을 하고 있다. 빨리 하고 싶어서 미쳐버리겠다. 이런 얘기까지 직접 했고요. 그래서 뭐 팬들도 지금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발표한 앙팡맨이 깜짝 75개 아이튠즈에서 1위를 차지해가지고 네. 화답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K-팝 대표 걸그룹이죠. 블랙핑크도
본핑크 이후에 4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로제는 아파트로 2월 1일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열리는 그래미 어워즈에서 올해의 노래, 올해의 레코딩 이렇게 3개 부분에 이제 후보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네네. 그런 점에서 더욱 블랙핑크가 힘을 받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드디어 20주년을 맞은 빅뱅이 다시 또 본격적인 활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예. G-드래곤은 최근에 이제 직접 4월부터 워밍업을 시작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대형 음악 축제죠. 코첼라 밸리 뮤직 앤 아츠 페스티벌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네네. 본격적으로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빅뱅이 오늘날의 이 케이팝 아티스트의 활약에 어떤 기초를 닦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3세대 대표 보이그룹이죠. 네. 엑소. 네, 외계에서 온 존재들 아니냐 이런 컨셉으로 처음부터 화제몰이를 했었는데 네. 1월 19일 날 리버스로 돌아옵니다. 2년 6개월 만에 발매되기 때문에 많은 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미 선공개곡 I'm Home도 발표돼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네. 자, 신인들도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거나 데뷔 무대에 오르죠. 무엇보다도 이제 2025년에 이어서 이제 2026년에 기대하는 것이 보이그룹의 활약이라고 볼 수가 네. 있겠는데요. 네네네. 그래서 3세대, 4세대의 활약에 의해서 4세대, 5세대가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두에 알파 드라이브 1이 있는데요. 8인조 네. 보이그룹이고요. 네. 12일에 데뷔 앨범 유포리아로 이제 찾아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의 신인 그룹 또 있습니다. 유어즈 하이프레세스가 상반기 데뷔를 목표로 또 준비하고 있고요. 네네. 가수 박재범이 준비하는 보이그룹 롱샷도 데뷔 초입기에 들어갔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네. 여기에 보이그룹 네이즈 등이 또 이름을 올리고 있고 특히 유어즈 같은 경우는 다국적 보이그룹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중국, 대만, 일본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서 네. 새해 벽두부터 신인 보이그룹 또 걸그룹의 활동도 기대해 봅니다. 네. 자, 문학계로 가보겠습니다. 2026년에는 은희경 작가, 배수아 작가, 천명관 작가 등 문단 중견 작가들이 새 작품으로 돌아온다고요? 제 느낌으로는 2025년에 우리 한국 소설이 참 많이 증가를 했고 네. 또 20대들이 반응을 많이 잘 보여줬습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작가들도 그렇고 출판사도 서두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요. 네네. 은희경 작가가 신작 장편 소설로 돌아옵니다. 상반기에 출간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빛의 과거 이후 7년 만이어서 네. 팬들이 굉장히 반가워할 건데 이 여러모로 많이 다른 60대 자매를 통해서 노년의 삶을 깊이 있게 파고드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네. 이 고래로 북커상 인터내셔널 부분 최종 후보에 올랐던 천명관 작가가 10년 만에 신작 소설로 다시 돌아오는데요. 차가운 현실을 마주한 소년의 성장기를 다룬 작품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배수아 작가는 사랑의 상실을 다룬 장편 소설, 정지아 작가는 레즈비언 대한가족을 다룬 장편 소설을 지금 현재 준비 중이고요. 네. 이 외에도 이기호, 편혜영, 조경란 그리고 한유주, 백감 작가들도 새 소설집으로 이렇게 돌아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별세한 윤우명 작가의 유고시집 또 이문재, 조은, 김원희, 이원, 하재현 시인의 새 시집도 출간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무엇보다 2025년에 젊은 세대가 시집을 참 많이 샀는데 그런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또 장르물도 우리 문학에서 지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한국 최초로 영국 추리작가협회의 대거상을 받은 윤고은 작가가 새 장편 소설로 돌아온다는 소식이고요. 북커상 인터내셔널 부분 최종 후보 또 전미도서상 번역 문학 부분 최종 후보에 올랐던 정보라 작가가 SF 연작 소설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한강 작가의 차기작 겨울 3부작의 마지막 작품이 언제 나올 것인지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 2026년에 나올 것으로 예측은 되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이제 출판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외국 작가들 소식도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인 연 포세의 일명 바임 3부작 중 두 번째 권인 바임 호텔이
찾아오고요. 네. 중국의 카프카로 불리죠. 찬쉐 작가의 미로가 하반기에 출간 예정으로 네네.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북커상을 받은 줄리안 반스의 마지막 소설 떠난 것은 돌아오지 않는다가 또 돌아올 예정인데 네. 사실 줄리안 반스가 이 책을 끝으로 집필 활동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힌 적이 있기 때문에 예. 이 팬들이 더욱더 이 작품에 대해서 주목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또 한국계 미국 작가의 활약도 2025년에 참 대단했었는데 권오경 작가의 이그지비트가 돌아옵니다. 섬세하고 도발적인 문체로 여성의 사랑과 자기 발견, 예술과 금기에 대해서 다룬 작품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네. 삼체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던 중국의 류츠신 작가의 초기 대표작이죠. 초신성 기원이 네. 돌아오고 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올가 토카르추크의 첫 미스터리 공포물 엠프사 등도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또 가장 인기 있는 외국 작가 중에 한 명이죠. 네. 베르나르 베르베르도 신작 소설 영혼의 왈츠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네. 2026년 미술계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획전이 있게 되는데요. 국립현대미술관은 3월에 그 유명한 데미안 허스트의 아시아 최초 대규모 회고전을 엽니다. 네. 이 해골 모양을 본떠가지고 온통 보석으로 장식한 또 상어를 활용한 그런 설치미술도 유명한 작가죠. 네. 8월에는 서울관에서 한국 대표 설치미술가 소도의 대규모 개인전이 있고요. 네. 청주관에서는 4월부터 한불수교 140주년 기념 방해자 작가의 회고전이 열립니다. 네. 또 리움미술관과 호암미술관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여성 작가들을 대거 주목하는데요. 김윤신 작가의 70여 년 예술 세계를 조명하는 대규모 첫 회고전도 예정돼 있고 리움미술관은 제60회 베네치아 비엔날레 한국관 작가 구정아 작가의 국내 최대 규모의 네. 개인전도 선보입니다. 네. 그리고 5월에는 1세대 여성 설치 미술가들의 천구적인 작업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룹 뉴진스가 결국 5인 체제 마침표를 찍었어요. 어더가 멤버 다니엘에 대한 전속 계약 해지는 물론이고 소송까지 지금 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전속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라는 그런 입장을 공채로 밝혔고 네.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면서 바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거의 예. 4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인데요. 예. 한쪽에서는 다니엘에 관련돼서 확실한 증거 해지 사유가 있는 거 아니냐. 소장을 보낸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쪽도 있지만은 너무 가혹한 처사다. 그리고 다니엘 퇴출만을 서두로 발표한 것은 멤버들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고 파편화시키는 것이다라는 반대 입장도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건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5인 체제는 힘들 네. 것 같다라는 이제 분석이고 네. 민지가 사실 중심축인데 합류 여부도 여전히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예. 안타까운 것은 완전체가 훼손됐을 경우에 성공한 얘기가 거의 없습니다. 무엇보다 팬심이 중요하게 작용해야 되는 거고 우선돼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네. 자, 올해 그 어느 때보다 연예계 큰 별이 많이 진 슬픈 해였어요. 지금 또 안성기 씨도 위중하다는 소식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송대관, 전유성, 이순재, 김지미, 윤석화 씨가 별세를 했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 좀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2026년에는 이런 비보가 상대적으로 덜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자,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그 외국 팬들의 관심이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네. 국립박물관 문화상품 매출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400억 원대였습니다. 그래서 2004년 국립박물관 문화재단이 설립된 이후 처음이었는데 특히나 10월 처음으로 300억 원대를 넘어섰는데 2달도 안 돼가지고 100억 원대가 이제 플러스가 됐습니다. 네, 대단하네요. 특히 7월 달에는 뭐 한 달 동안 거의 50억 원 가까운 그런 이제 판매고를 보이다가 8월 달에는 52억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네. 예전에 굿즈하면은 저도 굉장히 좀 불편했던 그런 대상이었는데 네. 어느 순간 요즘은 다 부러워해요. 갖고 있는 박물관 거를. 굿즈가 있다고 네, 하면. 그리고 SNS 인증샷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올해는 또 해외 진출해가지고요. 프랑스와 협업을 하는데 미소를 주제로 또 공동 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의 모나리자와 국립중앙박물관의 반가사유상을 가지고 네네. 상품을 만든다고 하니까 네. 이 두
작품의 콜라보가 어떻게 나올지 아마 세계적으로 주목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사지 않더라도 네, 우리 눈으로라도, 자랑스러우니까 네, 너무 네. 즐거울 것 같습니다. 즐기겠습니다. 문화 이슈 김원식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 저녁 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소현정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